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20분 정도, 20분 내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발표자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발표해 주실 선생님은 김드래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김드래 교수님은 고대에서 학사 석사 마치시고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셨고 고대에서 지금 재직하고 계십니다. 정책 과정, 정부 제도, 정부와 관료제 등을 연구하시고 계십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현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회, 발표와 토론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ADI 아시아 개발연구소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모두의 원장님과 또 권혁주 교수님께서 그 기획의 취지라든지 의미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 중에 어떤 하나의 어떤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타이틀은 이제 우리 한국 행정관료의 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 정치적 통제와의 관계, 특히 이 병립 가능성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또 이 현실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발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된 어떤 그 동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행정학계에서 이 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이미 행정학이 시작된 이래로 있어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어쩌면은 좀 규범적 정언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인 어떤 하나의 지향해야 될 가치나 이념, 그래서 그것은 무조건적이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매우. 그런데 이제 그 맥락을 보면은 아까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80년대에 민주화를 하게 되고, 다행히도 그 이후에 계속 그 선거라든지 민주 정치의 그 절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대한 어떤 그 맥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을 좀 더 온전한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이 나타난 개념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역사적 맥락, 이것을 좀 모두 어느 정도는 아는 얘기지만은 되짚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의 개념적 이해를 좀 원래의 의미대로, 그래서 큰 어떤 변형 없이 한번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것은 역시 그런 정치 사회적인 거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거는 그런 민주주의 원칙하고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현실에 작동하는 과정이나 기제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추상적인 어떤 이념으로서 정언적 명령에 가까운 건데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는데, 이 민주주의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작동하는 민주주의, 소위 말해서 워킹 디모크라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잠재적인 여러 결함이라든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현실에서 그럼 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런 거를 조금 좀 보고 싶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런 개념적 타당성이라든지 이 현실적 적칠성 같은 것도 우리가 좀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교과서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행정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의 그런 어떤 실천 전략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나타난 역사적 이제 맥락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역시 이 대중민주주의하고 이 소위 말해서 프로페션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관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점차 이제 뭐 그런 생산 기술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프로페션이라는 관념이 생겨났는데, 결국은 그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 산출한 게 이 정치적 중립성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뭐 미국 뭐 굉장히 뭐 기본적인 미국 교과서에서 자기들 그 행정 역사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민주주의는 뭐 소위 말해서 잭슨 대통령을 이제 뭐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잭슨 대통령의 아이디어는 뭐 기본적으로 참정권의 확대, 뭐 영토가 확장되면서 참정권 확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공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널리 알려지는 거는 보통 사람도, 그러니까 세금도 내고 뭐 이런 그 정도의 어떤 자격을 갖춘 기본 어떤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다 공직에 진출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 연방 정부는 특히 어떤 귀족주의적인 메리토크러시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상층부에서 교육 잘 받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그냥 뭐 공직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 왜 보통 사람들이 못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 선출을 통해서 이 보통 사람들을 공직을 맡도록 그 기회를 줘야 된다. 이제 그 아이디어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저도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딱 그 부분만 좀 너무 관심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 이야기는 당파적 회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오랜 시간을 두고 보면 정당 정치의 다이내믹스 있으니까 뭐 누가 집권을 이제 하는 게 이제 변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파성의 기반을 둔 로테이션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이 어떤 워싱턴을 중심으로 하는, 요즘도 뭐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소위 말해서 그런 이스태블리시먼트가 기득권층이 이렇게 고착화되는 거를 좀 혁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레디컬한 그런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알다시피 뭐 그 소위 말해서 스포일 시스템에 여러 가지 폐해들이 나타나는 거죠. 뭐 그럼 보니까 뭐 이 그 직과 전혀 상관도 없는 무능력자들이죠. 무능력자들을 거기다 앉혀놓으니까 그거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이제 뭐 쓴다든지, 또 이렇게 그 표준화된 어떤 판단 근거가 없으니까 자의적으로 해서 각각이 그냥 저마다 편차가 굉장히 많은 행정이 나타나고, 그래 그 과정에서 당연히 독직, 커럽션의 문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이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머신 팔러틱스가 딱 등장해가지고 고착화되는 거죠. 보수 중심으로 해서 그 기득권이 오히려 고착화되는. 그래서 이제 프로그레시브 운동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이제 문제들을 좀 개혁해야 되겠다. 뭐 우리 뭐 저 행정학의 아버지라는 뭐 첫 번째 논문이라는 우드로 윌슨의 그 논문도 사실은 이런 프로그레시브 운동의 아이디어를 상당히 그냥 반영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있느냐? 대중민주주의의 토대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거를 뭔가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프로그레시브의 그 운동의 그 아이디어도 남아가지고
결국은 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실족주의라는 그런 이제 관념이 이렇게 생겨났고, 그것이 뭐 윌슨 본인 19세기 그 말이나 그 다음에 현대에 있어서도 이 해석이 변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프로페셔널 능력으로 이 관료가 선발이 되고, 그러면은 그런 관료가 민주적 정통성을 지니고 이 로테이션을 하는, 그러니까 교차 집권하는 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 공평하게 봉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equal loyalty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평하게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이 그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실족주의 관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간단하게 쭉 아는 얘기들이니까 넘어가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1900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과학주의 운동, 관리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정학이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그러한 이제 관리과학이나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그때부터 벌써 뭔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공공 프로페션이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되고 부상이 실제 되고 있는데, 현실에서 그게 과연 그럼 중립적인, 우리가 아주 관념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중립적 프로페셔널리즘에 그로 바로 그냥 그 도달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 보면은 과연 이 중립적 가치 판단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오히려 이게 그 전문주의라고 해가지고 그냥 프로페션의 그 장막 뒤에 숨어가지고 뭐 전지한다든지 무오류 이런 이제 과신을 이제 오히려 하게 되고 편향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오래된 얘기가 뭐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프로페셔널 국가, 60년대 들어가지고 모셔 같은 사람이 뭔 얘기 하냐면은 굉장히 뭐 이 기술적 역량이 증진됐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소위 말해서 프로페셔널 국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과연 그런 전문가들이 사회의 일반 이해, 제너럴 인터레스트를 취합할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가 자체가 각각의 프로페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프로페션 자체들이 다 장막 속에 숨어 있어서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으니까 사회 일반 이해를 취합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경고를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테크노폴, 그러니까 60, 70년대 미국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이 굉장히 이제 더 심화가 되는 거죠, 발전이. 그러다 보니까 뭐 오직원한 일반 지식을 가지고 와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 또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느슨한 어떤 네트워크 형태로 존재하면서 사실은 테크노폴, 기술정으로 변환이 된다. 이거를 굉장히 해클로라는 사람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일견 뭐 참여도 쉽고 굉장히 그 플렉서블하다. 그거는 보이는 거지. 사실은 그게 굉장한 지적인 그런 그 울타리를 높이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대중들은 쉽게 배제된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프로페션 중심으로 하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역시 계속해서 뭔가 경고라든지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맥락에서 우리 이제 한국 행정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뭐 그간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계속해서 글을 써 오셨습니다. 글을 써 오셨는데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은 뭐 개인이나 조직 제도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글들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는 거를 그냥 관념으로 알지, 글로서만 알지 저게 뭐지? 그 모를 상황에서 쓰여진 글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문헌상에서 상당히 그 영향을 끼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다시 한번 되살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중립적 관료에 대한 여망이랄까 기대, 또 그게 하나의 어떤 그 평가의 기준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요. 그런데 그게
보면은 관료들이 과연 소위 말해서 윤리적 수호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관료들이 윤리적 기준을 딱 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사회나 다른 분야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죠. 그래서 뭐 우리 알다시피 공무원 동기 굉장히 복합적이다. 6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미 다 나온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기적인 개인적인 열망, 욕심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다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공공봉사 동기 최근에 국가 비교 연구를 한 뭐 김상국 교수님 연구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기대와 달리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 공공봉사 동기가 굉장히 낮다.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이라고 특별히 관료들이 굉장히 봉사 동기가 높을 거다 하는 기대는 잘 실태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이동성. 그간에 우리가 흔히 한 얘기지만은 이런 개천에서 용이 잘 안 나고 있어서 오히려 데이터를 보면은 소수 명문대학 중심으로 해서 동질적 엘리트주의가 이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위험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 대해서는 이 중립적 관료 조직의 설계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어떤 조직이 중립적인 그 조직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이미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설계되더라도 사실은 의사 결정의 그런 구조적 배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제 달라진다는 거는 분석적 논문에서 밝혀진 바가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그런 개인의 소외 문제라든지 또 부정적 행동을 촉발하는 그런 상벌 체계의 그런 왜곡이라든지 또 장인 정신을 통한 어떤 개인의 역량을 통한 어떤 조직 변화라는 게 결국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 또 우리나라 공공 프로페션의 재설계 관련해서 고위공무원단이라든지 개방 경력직 실태를 보면 내부 임용이 거의 지배적이기 때문에 역시 폐쇄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상당히 어떤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제도 측면에서 보면 권력의 진공이 과연 가능하냐.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율적인 그런 전문적 한국 관료제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하는데, 거기서 전제가 민주화가 되면 뭔가 이 정치 권력이 좀 더 말하자면 얌전해져서 굉장히 시빌하게 굉장히 예의 있게 대해 줄겠지. 또 그러한 가정이 실제적으로 가능하겠지라는 조금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작동하면서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권력 분립 체계가 이제 실제로 작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면은 이제 행정하고 입법 권력의 양축이 서로 이원적 정당성을 갖게 되고 서로 경쟁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한국 관료제를 예를 들어 과거와 같이 대통령의 어떤 배타적인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제 입법부가 또 상당히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양측에서 영향을 받는 공동의 대리인이 됐다. 그 얘기는 이 정치적 영향력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다원적이고 경쟁적이고 또 굉장히 증폭돼 있다. 그래서 그런 민주화는 오히려 정치적 역량의 증폭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하고 정치적 통제가 병립 가능하느냐? 네. 그래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통제를 주로 제약하는 세 가지 조건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법적 제약입니다. 그래서 법의 지배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적 영향력을 우리가 정치적 통제라고 부르는 것이지, 부당한 개입은 정치적 통제에서 벗어난다. 그것은 재판을 받아야 될 일이지 정치적 통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통제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해서에 작동하는 그러한 일상적인 그런 작동 원리지,
뭐 굉장히 위법하거나 위험한 그러한 것을 포함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별을 하고 나면은 상당히 뭐 이 정당한 정치 권력에 대한 뭐 공평한 봉사, 즉 정치적 중립이죠. 그 다음에 법의 지배에 기초한 정치적 통제는 경리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권력의 상호 견제인데요. 권력 분립이 돼 있어서 그것이 결국 뭘 의미하느냐? 제가 볼 때는 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권력 자체가 자기 제한이 되는 기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권력 분립 체계에서 집합 결정이 일어나는데 상호 비토권을 잠재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그 경쟁과 갈등이 있고 그런 상호 굉장히 강력한 비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충하는 정치적 영향력이 결국은 자기 제한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관료가 집행하고 있는 이 소위 말해서 현 상태, 스테이터스 쿠어에 대해서 영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또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전략적 관료의 대응인데요. 관료도 굉장히 그 미래 예견적으로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거시적으로 이런 권력의 상호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특히 관료가 선제적으로 전략적 의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 권력은 어쩔 수 없이 최선의 방안이 아닐지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료의 선호라든지 전문적 판단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고 결국 그런 현상 유지의 구조적 그런 제약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관료의 역할도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그 행정관료의 정치적 중립성하고 정치적 통제, 병립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뭐 저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주장은 개념적으로 타당하고 또 현실적으로 이미 적실성이 있다, 이런 논의 자체, 주장 자체가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그러한 결론에 어떻게 보면은 그 근거라는 거는 상당히 이 한국 정치 권력의 속성, 특히 정당성, 또 행태나 문화 이런 차원에 의해서 의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예를 들면 어떤 시점에 이런 뭐 행정이나 입법 권력이 모두 어떤 하나의 정파에 의해서 지배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때는 필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치적 미덕이 내재화되고 또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그 어떤 절차적인 그런 과정이 위협받지 않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작동이 좀 더 품격이 있을 때, 그 요즘 뭐 민주주의의 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품격이 유지가 되는 것이 역시 관건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생각입니다. 이것으로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